아들이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목엔 설명할 수 없는 주사 자국이 있고 병원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사고 직후 아들의 사업 파트너는 회사 지분을 빼앗아 갔고 며느리는 갑자기 당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고일까요? 2024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 밤 서울 강남구 어느 이면도로에서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전복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의식이 없었고 차체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곧바로 남성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 남성은 36살의 김진우였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정치인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의 익숙한 자세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진우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혜연의 등골이 순간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을 동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30분은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혜연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진우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얼굴, 창업한다고 말하던 날의 빛나던 눈빛,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습니다. 혜연은 간호사에게 안내받아 중환자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있었고 뇌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혜연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스스로를 지탱했습니다. 면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중환자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잠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돌아서 가려는 순간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선 뭐라고 합니까? 의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 측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건조했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혜연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읽으며 살아온 그녀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밤새 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그녀는 진우의 아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유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병원에 와 있니? 진우가 사고가 났어.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다니? 그럼 왜 병원에 오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놀람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여러 개의 튜브와 선에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움직이지 않는 몸. 혜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작게 중얼거린 그 이름이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유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혜연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지만 유리의 몸은 뻣뻣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보다 내가 더 힘들겠구나. 진우는 아까 봤니? 네, 잠깐 봤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물었습니다. 경찰에선 뭐라고 하던가?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니? 단순 사고라고 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었다고요. 진우가 그렇게 운전을 못하는 애가 아닌데.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매일 병원에 왔고 면회 시간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진우의 손목에 있는 작은 주사 자국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맞은 주사치고는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혜연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둘째, 병원 측의 태도였습니다. 진료 기록을 요청하자 담당 과장은 며칠 후에 준비해주겠다며 미루었습니다. 사고 당시 옷과 소지품을 보고 싶다고 하자 경찰이 압수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셋째, 진우의 사업 파트너 한석진의 등장이었습니다. 석진이 병원에 나타난 건 사고 나흘째였습니다. 그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영과 마주친 석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놀랐습니다. 진우 형이 이렇게 될 줄은. 석진 씨, 고맙네. 그런데 회사는 괜찮은가? 진우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텐데. 석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님, 회사 일로 급한 게 있어서 임시로 제가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우 형이 깨어나면 당연히 돌려드리고요. 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표직을? 그건 무슨 절차로? 이사회에서 긴급 결의했습니다. 진우 형도 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 두셨거든요. 위임장? 혜연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사업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석진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꾸나. 석진이 돌아간 후 혜연은 오랫동안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혜연은 그 흐름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들의 사고, 며느리의 이상한 태도, 병원의 비협조, 그리고 석진의 빠른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 선배님? 할이나 나야. 오랜만이지? 네, 정말 오래됐네요. 무슨 일이세요? 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아직 탐사 기자로 일하고 있다면 말이야.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좀 해줄 수 있겠니?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한 회사에 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할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한석진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메디진이라는 바이오 회사.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혜연은 다시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아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아들. 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꼭 알아낼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혜연은 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리는 친정에 갔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혜연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고요했습니다. 혜연은 진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천천히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서, 과학책, 소설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회의록, 재무제표. 혜연은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진우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메모들, 회사의 미팅 내용, 아이디어들. 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진과 재단 측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확인 필요. 증거 수집 중. 절대 발각되어선 안 됨. 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혜연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도와줘. 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혜연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연은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진우의 진료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밝은 햇살이 원무과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직원들은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혜연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혜연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선 다른 보호자들이 서류를 받아가고 수납을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차례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과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해당 환자분의 기록은 열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열람 제한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친모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기록 제공이 어렵습니다. 혜연은 황당했습니다. 경찰 수사요? 단순 교통사고라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경찰 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담당 경찰관 연락처라도 알려주십시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제 아들 담당 경찰관 연락처가 왜 개인정보입니까? 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장은 더욱 난처해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호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합니까? 법원 명령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그 시간 동안 진실은 더 깊이 묻힐 것입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할 말씀이 있어서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30분 후 혜연은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유리가 자리에 앉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혜연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문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 잠을 못 자서. 나도 그래. 우리 진우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길. 어머님, 죄송합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제가 진우 오빠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내 잘못이 아니잖니.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이 일을 더 이상 파고들지 말아주세요. 혜연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발 그냥 두세요. 진우 오빠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내주세요. 유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누가 우리 진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하지 않겠니?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더 위험해져요. 위험? 누가 위험하다는 거니?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혜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말해줘. 우리 진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리는 손을 빼냈습니다.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유리야. 어머님, 제발이요. 그냥 두세요. 진우 오빠를 위해서라도.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혜연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붙잡아봤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연은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는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날 저녁 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석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회사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진우 형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연은 메디진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깨끗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고 회의실에선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석진의 비서가 혜연을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대표이사실, 문패엔 대표이사 한석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자리는 진우의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석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좀 어떻습니까? 석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직 의식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형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과거형이었습니다. 혜연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른 이유가 뭡니까? 석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의 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분? 네, 현재 형이 보유한 회사 지분 40%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건 진우가 깨어나면 본인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투자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분 문제가 불명확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형의 지분을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합당한 가격으로. 혜연은 석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지분을 넘기라고요? 법적 대리인이신 어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진우 형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가 무너지면 형이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는 겁니다. 당신이 회사를 지킨다고요? 아니면 빼앗으려는 겁니까? 석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진우의 노트를 봤어요. 석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노트요?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당신과 재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입니다. 진우 형이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합니다. 때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타협이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타협입니까? 석진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제 충고를 들으세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십시오. 위협입니까? 충고입니다. 진우 형을 위해서라도.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진우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곧 찾아낼 겁니다. 혜연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뿐. 착각일까요? 혜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진우의 집에서 다시 노트를 꺼내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아들이 남긴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회사 이름, 사람 이름, 날짜, 금액.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누구십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충고 하나만 하고 끊겠습니다. 무슨 충고요? 아들 일에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그들이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혜연은 할인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할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고맙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아닙니다. 선배님 부탁이면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한석진, 38세.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메디진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진우 씨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요.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대학원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뭐가 있니? 메디진이라는 회사,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최대 주주가 한빛의료재단이에요. 이 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누구? 박종현. 삼선 의원이었고 지금은 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정치권 인맥이 탄탄하죠. 혜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국회에서 일할 때 이 재단이 메디진에 투자한 이유가 뭐니? 신약 개발입니다. 메디진이 개발 중인 항암제가 있는데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성공하면 수천억 대 시장이에요.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은?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들어왔어요.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데이터를 축소 보고했다는. 제보자는 누구니? 익명입니다. 회사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고요. 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가 알아낸 것도 이것일까요? 임상 데이터 조작. 만약 사실이라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리나, 이 제보자를 찾을 수 있겠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고 들었어요. 왜? 진우 씨 사고 이후로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진우 씨 사고가 정말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확신은 못해.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야. 포기할 수 없어. 하리는 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끝까지. 그날 저녁 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운을 입고 손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모니터는 심장 박동을 표시했습니다. 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진우야, 엄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내려고. 여전히 침묵. 힘들어. 다들 입을 다물고 있고 협박도 받았어. 하지만 포기 안 해. 절대로. 혜연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까지 엄마가 지킬게. 너와 내가 지키려던 진실을.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우야? 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혜연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것을 엄마가 대신 지키겠다고. 병원을 나서는 혜연의 뒤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어두운 구석에 서 있는 남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그리고 필요하면 조치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혜연이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혜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그들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혜연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본능은 두려움보다 강했으니까요. 할인의 전화를 받은 건 사흘 후였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왜 그러니?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안전한 곳으로. 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취재하던 제보자가 실종됐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혜연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실종? 네, 회사 내부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도 비어 있고 가족들도 모른대요. 경찰엔 신고했니? 했어요. 하지만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수사를 시작한대요. 선배님,
이거 심각합니다. 혜연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진우의 노트, 휴대폰, 지갑,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연은 멈췄습니다.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김혜연 씨 맞으십니까? 법무법인 한강입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문서 전달 건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김혜연 씨, 메디진 측에서 의뢰한 내용 증명입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연은 받아들고 뜯어보았습니다. 법률 용어로 빽빽하게 채워진 문서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즉각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혜연은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석진과 메디진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회사 이미지 훼손, 임직원에 대한 괴롭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저희는 전달만 하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혜연은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법적 수단으로 혜연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시간도, 돈도, 정신력도 소진될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요? 깨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 결과 활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갑니다. 혜연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뇌파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델타파와 세타파의 비율이 변했습니다. 환자가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곧 깨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혜연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반응하고 있대. 들리니? 엄마 목소리 들리면 손가락 움직여줄래? 침묵. 진우야, 제발. 그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진우야. 혜연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의사가 와서 진우를 검진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저녁 혜연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우 형 문병 왔습니다. 이제 와서요?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용 증명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만두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석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싶을 뿐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찾을 겁니다. 석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정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뭘로 이깁니까? 거짓말로? 협박으로?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는 카페테리아를 나갔습니다. 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할인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 혜연은 침대에 앉아 진우의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재단이사 김철수 만남. 압박 받음. USB 안전한 곳에 보관. 만약의 경우 엄마에게. USB. 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USB에.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혜연은 진우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집, 회사, 체육관, 단골 카페. 그중 어딘가에 USB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연은 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습니다. 혜연은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서재, 침실, 거실, 주방.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USB는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혜연은 진우가 다니던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큰 헬스클럽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진우의 사물함 번호를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사고로 의식이 없어요.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혜연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매니저에게 확인했고 결국 사물함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17번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으시면 자물쇠를 끊어도 될까요? 그건 좀. 혜연은 사정했습니다. 매니저가 나와서 상황을 확인한 후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공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사물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엔 운동복과 수건,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혜연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신발 안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혜연은 탈의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진우는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자주 가던 카페, 집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진우는 거기서 자주 일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습니다. 혜연은 택시를 타고 그 카페로 갔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혜연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진우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진우 어머니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진우 씨는 요즘 어떠세요? 한동안 안 오셔서 사고가 있었어요.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세상에, 그럼 많이 다치신 건가요? 의식이 없어요. 사장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우가 여기 뭘 맡긴 적 있나요? 맡긴 거요? 네, 작은 물건이라도. 사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사물함이 하나 있긴 해요. 단골 손님들이 쓰는 건데 진우 씨도 하나 쓰고 계셨어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사장은 카운터 뒤로 가서 작은 열쇠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 하나를 골라 혜연에게 건넸습니다. 저쪽 벽에 있어요. 12번이요. 혜연은 카페 한쪽 벽에 설치된 작은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안엔 노트북 충전기와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혜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찾으셨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연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USB 안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진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증거, 석진과 재단이 그토록 숨기려던 진실. 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상대는 강력했고 위험했습니다. 혜연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찾았어. 뭐요? 증거. 전화 너머로 할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진우가 다니던 카페.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30분 후 할인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보여주세요. 혜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녹취록, 사진들. 할인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가 있어? 임상시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원본과 수정본. 수정본? 네, 부작용 데이터가 축소되어 있어요. 심각한 부작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혜연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할인의 표정만으로도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할인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석진과 재단 이사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증거가 확실한 거야?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약처에 제보하면 즉각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이 USB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저는 식약처 담당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 빠르면 며칠, 늦어도 일주일 안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길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창밖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님, 저 사람들. 혜연도 돌아봤습니다. 두 남자가 카페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상치 않아요. 할인은 재빨리 USB를 뽑아 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너는? 저는 괜찮아요. 어서요. 혜연은 망설였지만 할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혜연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혜연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골목 끝에서 큰 길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앞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혜연은 멈췄습니다. 앞과 뒤 양쪽에서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USB 주시죠. 앞에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연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차피 못 이깁니다. 순순히 주세요.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 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추격을 당했습니다. 두 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혜연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파출소로 가시죠.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에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지켜졌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대는 더 이상 경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혜연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출소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혜연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간호사가 특별히 5분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혜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지켰어. 내가 남긴 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 제가 카페 주인한테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이 온 거예요. 고마워, 할인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보다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식약처 담당자가 움직이기로 했어요. USB 내용 보고 깜짝 놀랐대요. 바로 내부 조사에 들어간답니다. 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며칠 안에 메디진에 실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움직일 거예요. 석진은?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네, 선배님.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선배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우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혜연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어머님, 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유리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유리가 혜연 옆에 앉았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제가 겁쟁이였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혜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유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진우 오빠 치료를 방해하겠다고, 저희 가족도 다칠 수 있다고. 그랬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혜연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라도 무서웠을 거야. 유리가 혜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것 다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말해봐. 진우 오빠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 집에서 석진 씨랑 크게 싸웠어요. 임상 데이터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석진 씨한테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석진 씨가 협박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오빠 인생도 끝난다고, 공동 창업자니까 같이 망한다고. 하지만 오빠는 안 물러섰어요. 환자들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해도 감수하는. 그 다음엔 석진 씨가 나간 뒤로 오빠가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곧 끝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구나.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알아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누군가 일부러. 혜연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진우도 곧 깨어날 거고.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뇌파가 좋아지고 있대. 유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메디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혜연은 병원 로비 TV 앞에 서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여들어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메디진의 항암 신약 임상 시험 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즉각 임상 시험을 중단시켰으며 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석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혜연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석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석진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석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데이터를 조금만 보정하자고. 그게 점점 커졌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우는 알았죠? 네, 형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형한테 그냥 포기하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재단에서 뭘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형 사고 직후에 이사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모든 게 정리됐으니 입 다물라고. 혜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석진 씨,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검찰 조사에 협조하세요. 석진은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형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진우한테 하세요. 석진은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깨어나면 제가 직접 사죄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진우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허락을 받아 밤새 옆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거 엄마가 지켰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내가 옳았어.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 싸우느라.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미처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깨어나. 엄마가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을게.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처음보다 더 확실하게. 진우야. 혜연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진우를 검진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활력 징후가 모두 좋아지고 있습니다. 혜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그리고 점점 또렷하게 눈동자가 움직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우야. 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혜연은 아들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진우를 검진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진우가 스스로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며칠 후 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말은 어눌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혜영과 유리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기억나니? 사고 전 일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이 나를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내가 모은 증거로 모든 게 밝혀지고 있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환자들은? 걱정 마. 임상시험 중단됐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니?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유리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석진도 조사를 받았고 진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거대 재단의 비리, 데이터 조작,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려던 시도. 여론은 들끓었고 피해자였던 진우는 용기 있는 고발자로 재평가받았습니다. 혜연은 병원 로비에서 할인을 만났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할인아.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선배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이제 기사 쓸 거지? 네, 전체 과정을 담은 심층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선배님과 진우 씨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분명 그럴 겁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그날 저녁 혜연은 진우의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불렀습니다. 응, 왜? 엄마가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증거를 남겨뒀잖니. 하지만 엄마가 찾지 못했으면 소용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니. 이제 다 끝난 거죠? 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너도 우리 가족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진우야. 밤은 깊어갔지만 병실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연은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우가 깨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매일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이제는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진우야.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치료실 유리창 너머에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마치 어렸을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그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정말 대단해요. 옆에서 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는 강한 아이야. 저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 용기를. 혜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진실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유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병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석진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합니다. 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진우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석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요.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 다 말했어요. 곧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처벌은 받게 되겠지.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석진아, 너도 피해자야. 아닙니다. 저는 공범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 우리 둘 다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지. 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됐을까요? 욕심이 생겼을 때부터.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형은 달랐어요. 끝까지 원칙을 지켰죠. 아니야. 나도 흔들렸어. 다만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형한테, 그리고 형이 지키려던 것들을 위해서.
진실을 계속 말해. 재판에서도 그 이후에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형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석진이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이른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이사장과 관련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데이터 조작, 뇌물 공여, 내부 고발자 협박. 죄목은 많았습니다. 혜영과 진우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진우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혜연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징역 5년, 석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관련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반면 피해자 김진우 씨는 개인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의 용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엄마. 응, 끝났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면 되지. 너답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우는 퇴원했고 재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리되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가 혜연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같이 차 한잔 할래요? 그래, 좋지. 둘은 동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배운 게 뭔지 알아요? 뭔데?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 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배웠어. 뭐요? 용기. 믿음을 지키는 용기.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니? 내가 강했으니까 이겨낸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2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여름이 왔습니다. 진우는 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료 윤리에 관한 특강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혜연도 함께 갔습니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창업가입니다. 진우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저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는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이익과 원칙 사이에서, 성공과 양심 사이에서. 그때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혜연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혜연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있잖니. 그리고 이제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혜연이 선택한 곳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상가 들이 있고 사람들이 느긋하게 사는 곳. 작은 한옥을 빌려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책과 차를 파는 조용한 공간. 개업 첫날 진우와 유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카페 한쪽에는 혜연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유리가 그 글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문구 정말 와닿아요. 우리가 겪은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적어뒀어. 저도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혜연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진우 가족이 혜연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할인도 함께였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할인아. 잘 지냈니? 네, 덕분에 좋은 기사도 많이 썼어요. 선배님과 진우 씨 이야기는 올해의 기사상도 받았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5명이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소식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 유리가 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 3달 됐어요. 혜연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축하한다. 어머님, 할머니 되세요. 그래, 할머니가 되는구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혜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혜연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떳떳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글을 다 쓰고 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 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유리의 아이. 희망의 상징.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혜연은 불을 끄고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 발자국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혜연의 여정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습니다.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고 때론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세요. 그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